고민이나 걱정거리가 사라졌을 때 이 알터니가 빠진 것 같다라고도 표현하시는데요. 그런데 이 알터니가 빠졌다고 해서 모든 근심 걱정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자칫 인상도 변할 수 있고요. 또 음식을 잘 씹지 못하다 보니까 여러모로 소화장애도 또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또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산다 이 말도 옛말이 된 것 같은데요. 네. 치아가 없으면 잇몸이 약해지고요. 그러면 먹고 마시고 말하는 이런 기본적인 행복도 누리지 못할 겁니다. 네. 치아가 무너지면 건강이 무너지고요. 삶의 질까지 무너지게 됩니다. 네. 자, 오복 중에 하나인 치아 건강. 이 복을 100세까지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내가 가진 치아를, 그러니까 자연 치아를 잘 유지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는데 오늘 그 방법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도움 말씀 수질 치아 건강 주치 치과 보존과 진명욱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음식을 섭취하는 첫 번째 관문. 치아의 역할은 생각보다 매우 중요하다. 치아 건강이 전신의 건강을 좌우한다는 말은 연구 결과를 통해서도 거듭 증명된 사실. 그런데 이처럼 중요한 치아 건강을 평생 동안 튼튼하게 유지하기란 말처럼 쉽지가 않다. 이 때문에 손상된 치아를 대신하는 다양한 치아 보철에 대한 개발 역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하지만 현재까지는 그 어떤 보철도 자연 치아를 완전히 대체하진 못하고 있다. 자연치와 임플란트의 가장 큰 차이점은 치아의 압력을 느낄 수 있나 없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치아의 압력을 느낄 수 있어야지만 저희가 딱딱한 음식은 힘을 강하게 주고 약한 음식은 압력을 적게 줘도 씹을 수 있겠죠. 하지만 이제 임플란트를 많이 하신 분들은 그런 압력 조절이 굉장히 힘들죠. 미세하게 조정하는 자체가 힘들기 때문에 음식을 갈비를 씹는다 때하고 또 계란 후라이를 먹을 때하고 큰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차이점들에 대한 압력 수용기가 본인의 자연치에서 존재하기 때문에 음식을 좀 더 세밀하고 자연스럽게 씹을 수가 있고요. 임플란트를 많이 하신 분들에서는 그런 미세 조절이 힘들기 때문에 아무래도 식사하는 데 많은 불편함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갖게 되는 28개의 영구치와 4개의 사랑니. 이를 끝까지 지키는 것도 무병장수의 비결 중 하나인 셈이다. 현대인으로 발전할수록 턱이 작아지고 식습관도 많이 개발되고 해서 본인 치아들을 많이 삐뚤하게 나는 경우에는 많이 뽑아야 된다고도 알고 계시는데요. 특히 사랑니 같은 경우에는 올바르게 나지 않는 경우에는 많이 뽑게 됩니다. 왜냐하면 구강위생이 관리가 힘들기 때문에. 하지만 관리를 철저히 하시고 깨끗한 상태를 유지한 상태에서는 본인의 사랑니를 끝까지 가지고 계시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일종의 치아 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치아를 현재는 쓸 수 없지만 나중에 다른 치아가 문제가 되었을 경우에는 문제된 치아를 발치를 하고 그 치아를 위치 이동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좋은 술식이 있기 때문에 본인의 치아가 특별한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면 최대한 오래도록 보존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소중한 내 치아와 평생 함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 질문에 치과 보존과 전문의 진명욱 교수가 대답한다. 요즘도 그런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전에는 네. 아이들 치아를 집에서 많이 뽑았잖아요. 흔들리곤 하면 이제 실로 묶어서 탁 쳐서 뽑고는 맞아요. 지붕 어디론가 던지곤 하고 말이죠. 정말 무서워했었는데 네. 사실 어릴 때 뽑은 이는 새로 나기 때문에 뭐 잠깐 아프면 된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요. 성인이 돼서 이 이가 빠지게 되면 다시 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참 걱정이 됩니다. 네. 이래서 자연 치아를 잘 유지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싶습니다. 예, 맞습니다. 자연치라고 하는 것은 신체의 일부입니다. 신체의 일부가 훼손되었을 때 겪는 신체적, 정신적 고통은 상당히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자연치가 상실됨으로 인해서 저희가 식사를 잘 못하게 되고 그에 따른 영양분 흡수가 저하되면서 결국 건강을 해치게 되는 경우가 많게 되겠죠. 그래서 저희 치과병원에서는 자연치 살리기 운동이라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말씀드릴 주제하고 상당히 밀접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치아 개수가 부족하면은 우리 교수님께서 이제 전신 건강에도 물론 위험하다고 말씀하셨지만 인지 장애도 또 유발할 수 있다는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치아 개수에 따라서 여러 가지 신체적인 결함이 생길 수 있는 확률이 높다고 저희 학계에서는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예. 특히 당뇨병도 관련돼 있고요, 심장병 그리고 더불어 치매 같은 전신적인 질환에도 가끔씩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네. 어찌하여 이 뇌세포의 노화가 촉진되는 걸까요? 아무래도 식생활과 관련이 조금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혈행 그리고 영양소 섭취와 더불어서 저작에 따른 어떤 뇌의 기능에 영향을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일단 성결 과제가 치과가 너무 무섭습니다. 어른 나이 맞아요. 할 것 없이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너무 미루고 미루다가 결국 치과 가면은 그때는 이제 발치해야 되는 단계까지 가는 경우들 아마 그런 환자들 흔히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예,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림에서와 같이 치아 머리 부분과 치아 목 부위 그리고 치아의 뿌리 부분이 있습니다. 각각의 부분에 대해서 손상을 받았을 경우에 치아를 살리느냐 혹은 뽑아야 되느냐의 기준이 될 수 있겠고,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굉장히 광범위한 손상이 있을 경우에는 치아를 발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절대적인 기준이라기보다는 상대적인 기준이기 때문에 케이스에 따라서 치아를 수술을 통해서 살릴 수도 있겠고 혹은 뽑아야 될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런데 치아 통증 있으신 분들은 거의 다 공감을 하시겠지만 낮에는 좀 괜찮다 싶은데 밤에 잠자리에 들면 그때 더 아파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이건 왜 그런 건가요? 예. 낮에 통증을 많이 느끼는 경우보다 밤에 느끼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네. 그런 경우는 왜 그러냐면 잠을 자면서 머리의 위치가 심장의 위치와 비슷하기 때문에 혈행에 의한 감각을 느끼는 기전이 더 활발하게 진행됨으로 인해서 밤에 통증을 더 많이 느끼게 되고요. 특히 또 낮에는 활동을 저희가 경제 활동이나 사회 활동을 하기 때문에 느낄 수 있는 확률이 많이 좀 떨어지지만 밤에는 모든 감각이 다 살아있기 때문에 네. 그런 때 통증을 더 많이 느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럴 경우에 저희가 흔히 하는 게 이제 찬물을 마시거나 얼음을 입에 이렇게 머물고 있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게 통증을 좀 완화시키는 데 효과가 있는 방법인 건 맞습니까? 예, 어느 정도 있는 건 맞습니다. 예. 지금 말씀해 주신 상황을 저희가 임상적 상황에서는 급성 치수염이라고 합니다. 네. 급성 치수염은 치아 내부에 있는 세포들이 어떤 염증에 의해서 크게 손상을 받았을 경우에 내부에 확장이 일어납니다. 압력의 확장에 의해서 통증이 유발되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찬 음식, 찬 음료 등에 의해서 그 혈행을 축소를 시켜줌으로 인해서 압력을 감소시켜서 통증을 다소 감소시킬 수는 있습니다만 역시나 임시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치과 치료를 받으셔야 좋겠습니다. 예. 이렇게 임시 방편이 통하지 않고 발치를 해야 할 정도로 심한 치과 손상, 치아 손상이 있는데요. 네. 케이스별로 좀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왼쪽에 보시는 사진에서 치아와 입술 부위가 상처를 받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 교통사고 환자였을 것입니다. 치아의 상태가 자세히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내부에 신경이 노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네. 이렇게 많이 상처를 받게 되었지만 저희가 치관부의 손상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치아를 살릴 수가 있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 케이스는 같은 치아 머리 부분의 손상이지만 손상된 위치가 수직 혹은 수평으로 굉장히 깊게 내려간다고 보여지는 케이스입니다. 이런 케이스에서는 저희가 치아를 살릴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드물기 때문에 결국 치아를 발치를 해야 됩니다. 왼쪽 사진을 보시게 되면 치아가 세 개의 손상이 있는데요. 한 개 치아에서는 안쪽 면에만 다쳤고요. 양쪽 치아에는 수평 파절과 수직 파절이 동시에 있습니다. 예. 하지만 이런 케이스도 충분히 저희가 어느 정도 살릴 수 있는 확률은 높아지게 됩니다. 하지만 같은 머리 부분의 파절이라 하더라도 왼쪽 그림에서처럼 검게 표시된 부분에서는 염색이 많이 된 것은 염증 조직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 염증이 심하기 때문에 결국 이 치아에서는 살릴 수 없고 발치를 해야 되고요. 왼쪽 사진과 마찬가지로 오른쪽 사진에서도 우식에 의해서 충치에 의해서 잇몸 조직이 자라올랐기 때문에 역시 이 치아도 역시 발치를 해야 되는 증례입니다.
왼쪽 사진에서는 치아의 위치가 많이 내려와 있습니다. 사고로 인해서 치아가 많이 탈구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네. 그런 경우도 제자리로 다시 위치시켜서 충분히 치아를 살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케이스에서도 치아가 사고에서 탈구가 일어나고 부러지고 했습니다만 케이스가 적절하게 선택이 된다면 충분히 살릴 수 있는 증례입니다. 네. 방금 몇 가지 사례를 설명해 주셨습니다만 살릴 수 있건 없건 가장 근본적으로는 살리는 걸 원칙으로 한다는 게 아마 기본이 아닐까 싶은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조사에 따르지 않으면요, 우리나라 충치 환자 수가 위험 환자에 이어서 7위라고 하고요. 네. 충치를 방치해서 이제 염증이 같이 이렇게 발생하는 경우가 한 10위에 이른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치아 뿌리까지 염증이 파고드는 경우들도 나오는데 모두가 이제 충치에서부터 시작되는 경우인가요? 네, 많은 경우에 있어서는 치아 충치에 의해서 우식이 진행되면서 염증으로 파급이 됩니다. 네. 하지만 모든 케이스가 그렇지는 않고요. 가끔씩 잇몸 질환이 문제가 된다든지 치아 상태에 파절이 있다든지 금이 가는 경우에도 치아 뿌리 쪽 염증이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예.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치아 머리 부분이 아닌 치아 목 부위라고 하죠. 머리와 뿌리 부분을 연결하는 목 부위에 손상이 있을 경우에도 많은 경우에 발치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에 치아 뿌리, 치근이라고 합니다. 치근 부위와 치아 중간에 있는 치경부 쪽에 손상이 있는 경우인데요. 이런 케이스는 선택의 여지가 다소 폭이 넓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발치를 해야 될 케이스도 있지만 충분히 살릴 수 있는 케이스도 있고 해서 그거는 환자 상태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왼쪽 사진을 보시게 되면은 조금 더 확대해서 보시겠습니다. 안쪽에 치아 내부에 있어야 될 금속체가 밖으로 노출된 상태입니다. 네. 이렇게 치아의 외형이 침식이 일어난 경우에는 저희가 도저히 살릴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발치를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치아 뿌리 부분에만 염증이 있는 경우인데요. 보시게 되면 치아가 부러져 있습니다. 뿌리가 어떤 큰 저자갑에 의해서 부러지게 된 경우인데요. 안쪽에 보시면 검게 염색된 부위는 다 염증 조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런 경우에는 살릴 수 없기 때문에 치아를 뽑아야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웬만하면 자연 치아를 살리도록 하고 그렇지 못하다면 발치를 해야 되는데 발치를 해야 된다고 해서 또 무조건 막연히 할 수는 없을 것 같거든요. 어떤 점들을 좀 고려를 미리 해봐야 될까요? 네, 발치를 하시기 전에 반드시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있습니다. 우선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자연치만한 인공 보철물은 없다는 게 결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자연치를 끝까지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다 강구를 해야 됩니다. 만약 발걸을 하고 임플란트를 하신다는 계획이 섰다면 그 이전에 그 치아에 대한 재식술과 이식술을 먼저 가능한지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 좋고요. 이 모든 방법들이 가능하지 않다면 그때는 임플란트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연치와 임플란트의 큰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저자갑, 씹는 힘에 의해서 왼쪽 그림에 있는 임플란트와 오른쪽 그림에 있는 자연치의 차이점을 설명한 그림인데요. 같은 힘을 받았을 경우에 파란색으로 표시되는 저자갑의 힘의 방향이 자연치에서는 치주인대라는 공간에 의해서 녹색 화살표와 같이 이렇게 분산이 일어납니다. 힘의 분산이 일어나는데 임플란트는 치아와 골이 융합되어 있기 때문에 파란색 화살표가 더 크게 보이시죠? 수직으로만 힘이 전달되어서 힘의 분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연치와 임플란트에 있어서는 어떠한 힘의 분산에 있어서 굉장히 자연치가 유리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자연치 재식술 혹은 이식술은 모든 증례에서 다 가능한 것은 아니고요. 케이스 선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케이스 선택이 잘 되었다면 결과는 좀 더 양호할 것이고요. 이런 모든 것들을 할 수 없는 그런 경우에는 임플란트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 그렇다면 자연치를 살릴 수 있는 치료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치아 재식술이라는 것과 자가치아 이식술 그리고 치아 분할 재식술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말씀대로 치아 재식술은 치아를 한번 제자리에서부터 들었다가 뽑아서 치료하고 다시 넣는 술식입니다. 네. 그리고 자가치아 이식술이라 하면
본인의 구강 내에 있는 어떠한 치아를 이용해서 다른 위치로 옮겨 심는 것, 즉 치아로 봤을 때는 이사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다음에 치아 분할 재식술은 말 그대로 치아를 반을 잘라서 넣게 되는 것이 치아 분할 재식술이 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오늘 주제가 자연 치아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찾는 자리인 만큼 오늘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재식술과 이식술인데요. 먼저 이 재식술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사례를 좀 들어볼까요? 네. 환자분이 오셨습니다. 음식을 씹을 수 없고 신경관이 막혀 있으면서 치료가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내원하셨습니다. 오른쪽 사진에 보시면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치아 쪽인데요. 그 치아를 저희가 재식술을 하기 위해서는 치아를 일단 발걸을 합니다. 제자리에서부터 일단 뽑게 되는 것이죠. 인위적으로 뽑고 나서 살펴보게 되면 염증 조직과 더불어 문제가 생겨 있는 부위들을 직접 눈으로 육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된 경우에는 치아의 뿌리 끝을 1.5mm 정도 내외로 치아 뿌리를 자르게 됩니다. 이렇게 자르게 되면은 커팅된 면이 나오고 저희가 거기다가 MTA라는 약재를 도포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치아를 다시 제자리에 위치시키고 나면은 치아 재식술은 끝이 나게 되는 것이고요. 네. 또 다른 환자인 경우에는 잇몸이 부었다고 저희 병원에 내원하셨고 치아를 발거해서 보면 우측에 있는 정상 치근에 비해서 왼쪽에 있는 치아에서는 많은 부분에 검게 표현된 염증성 조직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라서 보게 된다면 내부에 있는 검게 된 표시에는 염증 조직이 많이 감염된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렇게 되어서 저희가 치아에 아까 말씀드렸던 약재를 도포를 하고 다시 치아를 다시 식립하는 것, 재식술이 되겠습니다. 예. 1년 뒤에 완벽하게 치유가 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케이스죠. 잇몸이 부어서 내원한 환자인 경우에 저희가 치아를 발걸을 하고 아까와 마찬가지로 검게 표시된 염증성 조직들을 제거하고 약을 발라서 넣게 됩니다.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잇몸이 부어서 내원한 케이스에 저희가 발걸을 하고 검게 염증성 조직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부위에 MTA 약재를 넣고 다시 치아를 식립을 하게 되는 것이 치아 재식술이 되겠습니다. 네. 근데 방금 몇 가지 그 사례 가운데 잇몸이 부었는데 치아를 발치하고 나니까 치아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치아 자체에 어떤 문제로 인한 사례들을 설명해 주셨는데 잇몸 자체에 어떤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닌가요? 네. 이런 케이스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치아 내부에 있는 염증성 조직들이 치아 바깥으로 나가게 됩니다. 퍼져나가면서 잇몸을 붓게 만드는 것이죠. 결국 원인은 치아 내부에 있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네. 예. 치아를 빼서 염증 부위를 치료하고 다시 그 제자리에 넣는 재식술 설명을 들었는데 네. 얼핏 보기에는 상당히 쉽지가 않아 보입니다. 어려워 이 치료 보입니다.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하고요. 1년 후 완치 사진을 보여주셨지만 이 수술 후에 바로 정상 생활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예, 화면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치아 재식술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이 되고요. 첫 번째, 검사 및 진단입니다. 이 단계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진단에서 오류가 생기게 되면은 예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그래서 일단 진단을 잘 내리고 난 뒤에 두 번째로는 재식술 전 부분 교정이라는 중간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저희가 아까 보셨겠지만 치아를 제자리에서부터 탈거, 뽑아야 되지만 워낙 튼튼한 치아인 경우에 잘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미리 흔들어주는 동요로도를 주는 그런 술식을 사전에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거치게 되는데 그런 케이스가 2번에 해당됩니다. 물론 흔들림이 많은 치아인 경우에는 굳이 2번을 하지 않고 넘어가는 케이스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세 번째 치아 재식술은 당일날 오셨을 때 15분에서 30분 정도 내외로 수술이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수술 후 1주, 한 달, 두 달, 세 달 정도의 정기 체크를 통해서 체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흔히들 물으시는 게 이제 치아 재식술할 때 아프진 않나요가 제일 큰 관심사이죠. 네. 네. 수술 당시에는 마취를 하고 그 마취에 의해서 전혀 통증은 느끼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당일날 깨고 나서 약간의 불편감은 있지만 통상 3일 이내에 대부분 불편감은 사라집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부터 정상적인 생활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식사는 당분간 한 일주일 정도는 반대측으로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치아를 살릴 수 있는 제식술에 대해서 설명을 이렇게 해드리기는 좋겠습니다. 교통사고로 환자의 치아가 많이 부러진 상태인데 예. 이 치아의 위치가 결국은 바뀌게 되면서 왼쪽의 사진에서의 두 번째 치아가 앞으로 오게 되고요. 첫 번째 치아가 뒤로 가게 됩니다. 서로 위치를 바꾸게 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왜 그런가요? 정상적인 위치에서는 치아 머리 부러진 부위가 잇몸보다 하방에 있어가지고 결국엔 이 치아를 발걸을 하고 임플란트를 하는 게 통상적인 치료 방법인데요. 치아를 바꾸게 되면 위치가 달라지면서 치아의 사이즈가 다르겠죠. 다르게 되면 치아가 들어가는 위치가 하나는 덜 들어가고 하나는 더 두껍기 때문에 덜 들어가고 이런 길이 차이와 두께 차이에 의해서 부러진 부위가 구강 외로 노출이 됩니다. 그럼 노출이 되면 저희가 나중에 크라운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할 수가 있고요.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크라운 자체를 하기가 힘들게 되겠죠. 네. 그래서 최후에는 부러진 환자분에서 치아를 이렇게 수복을 임플란트를 하지 않고 자연치를 써서 충분히 살릴 수 있는 케이스입니다. 네. 같은 분의 치아가 맞는가요? 네, 맞습니다. 예. 어떻습니까? 저는 지금 이제 제식술 때문에 치아를 발치했다가 다시 심는 과정을 말씀하셔서 그런데 꼭 이렇게 발치를 하지 않아도 어느 순간 치아가 그냥 자신도 모르게 훅 빠져가지고 상당히 놀라서 들고 병원으로 이렇게 향하시는 분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또한 예. 사실인가요? 네, 맞습니다. 특히 아동기와 청소년기를 거치는 신체 활동이 왕성한 경우에 예. 활동을 하다 보면은 치아가 빠져서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 이런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치아의 상태를 검사를 해서 치아가 세척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오염 상태를 제거를 해야 됩니다. 그런 오염 상태를 제거하기 위한 세척을 할 수 있는 용액으로는 저희가 흔히 생리식염수와 우유, 그다음에 수돗물, 아, 우유도 들어가나요? 네, 우유도 포함이 됩니다. 예. 대략 3가지 종류를 구할 수만 있다면 그 3가지로 치아를 세척을 하고 그 용액들 중에서 식염수와 우유와 수돗물 중에서 필요한 것들을 담구어서 주변에 있는 치과로 빨리 가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이런 경우가 또 불가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산속에서 이런 모든 것들을 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네. 흔히들 저희들 본인 입 속에 그 치아를 머금고 그 침에 의해서 탈수가 일어나지 않게끔 하면서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가 가장 좋기로는 골든타임은 30분 이내라고 하고 있고요. 최소한 2시간 이내가 되어야지만 예후가 좋습니다. 2시간 이후 3, 4시간 지나고 나면은 예후는 급격하게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오늘 수술을 준비 중인 환자는 50대 김광호 씨. 최근 심해진 치통 탓에 일상에서의 불편함이 컸다고 한다. 수년 전에 이가 안 좋아서 개인병원에서 이 치료를 받았었는데 요 근래에 피도 나고 엄청 못 씻기가 되게 불편했어요. 그리고 붓기도 붓고 첫 번째는 딱딱한 걸 씹을 수가 없었고요. 그 치통을 어떻게 설명하기는 좀 곤란한데 엄청 못 씻기가 되게 불편했었어요. 그 저녁에 또 저녁에 잘 때 치통이 또 강도가 좀 심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좀 많이 불편했죠. 오늘 진행되는 수술은 치아 제식술. 문제가 되는 치아를 뽑아서 가공한 뒤 다시 제자리에 심는 수술이다. 통상적으로 저희가 신경치료를 마무리하고 잘 쓰시다가 몇 년 후에 갑자기 저런 부종이 생긴다든지 아픈 경우가 가끔씩 생기게 되죠. 그런 경우는 치아 내부 혹은 외부에 감염이 다시 되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기존에 했던 신경치료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치료해 들어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실패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염증이 심한 조직인 경우에는 이렇게 아주 검고 붉게 나타나게 되겠죠. 염증 조직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깨끗한 부분은 이렇게 하얗게 나타납니다. 이런 차이는 엑스레이 상으로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직접 육안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치아 제식술을 통해서 직접 눈으로 봐야지만 색상의 차이도 구별할 수 있고 어느 부위에 문제가 생겼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환자인 경우에는
치아의 옆에 부분에도 역시 검은 부위가 있으며 아래쪽에도 결국 다시 염증 조직이 생겨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육안으로 직접 봐야지만 직접 어디를 치료할 것인지를 포커스를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발치된 치아를 가공하기 시작하는 진병욱 교수. 치조골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조심히 염증부를 제거한다. 이렇게 가공을 마치고 다시 한번 제자리를 찾은 광호 씨의 치아. 단단히 고정될 수 있도록 처치를 하며 수술이 마무리된다. 치아 재식술은 치아 자체가 구강 자기 자리에서부터 직접 나와서 구강외에서 10분 정도의 시간 동안 저희가 치료를 하고 다시 넣게 됩니다. 그래서 치아에 있던 치주인대라는 조직들이 일단은 끊어지게 되는 것이죠. 치주인대는 치아를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데 그게 없기 때문에 치아가 흔들릴 수 있는 환경이 됩니다. 그래서 치주 재식술을 받고 난 뒤에는 일주일 정도의 기간 동안에는 치아가 움직일 수 있는 어떤 힘이라든가 환경을 만들어 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음식물 저작이라든지 담배 혹은 빨대를 사용하는 등의 치아를 움직이게 하는 압력은 피해 주시는 것이 가장 좋고요. 그 부위로는 양치가 처음에는 하기가 힘듭니다. 주변부로는 기존형의 양치질을 쓰시면 되고요. 수술했는 부위로는 저희가 가그링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가그링 양치 용액을 통해서 관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술을 하기 전에는 저도 처음 경험이라 가지고 조금 솔직히 좀 많이 좀 긴장도 하고 그랬었는데 생각보다는 뭐 아주 편안하게 진행되는 거라서 생각보다는 뭐 아무 이상 없었었고요. 앞으로 교수님 말씀을 듣고 병원에서 지시한 대로 일단 첫 번째 금연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고 술도 좀 자제를 해야 되겠고 그리고 치관 칫솔이라든지 이런 상황을 좀 자주 이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습관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어릴 적부터 치아가 약했던 하은 씨. 벌써 10년 넘게 치과를 다니다 보니 남들은 다들 무섭다는 치과가 일상처럼 자연스러워졌다. 엿이나 딱딱한 그런 음식 같은 것들을 다른 사람들보다는 먹기가 굉장히 힘들었었고 그래서 그런 음식들을 피해서 이제 살아온다는 게 좀 어느 정도의 불편함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거만 잘 지냈어요? 네, 자리 앉을까요, 이제? 치아 내부의 상아질에 선천적으로 문제가 있는 하은 씨. 이 때문에 치아에 파절이 생겨 최근에는 자가 치아 이식술을 받기도 했다. 자가 치아 이식이라고 하는 것은 본인이 안쪽에서 남아있는 여분의 치아가 있는 경우에 치아의 위치를 바꾸어 주는 것입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환자분께서는 이 치아에 문제가 생겨서 이 치아를 살릴 수 없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발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치아를 발치를 하게 되면 통상적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임플란트를 하실 수 있겠지만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사랑니, 막니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양쪽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 남아있는 이 사랑니를 가지고 위치를 이동시켜서 위에 있던 치아가 밑으로 이사하는 게 되는 것이죠. 치아의 이사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이 위치에 있던 것은 기능을 못하지만 이 앞쪽으로 옴으로 해서 음식을 씹을 수 있는 어금니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처음엔 치아의 위치를 옮긴다는 게 낯설었던 하은 씨도 수술 경과에 만족하는 편이다.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제 이빨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한 거부감이 살짝 있었습니다. 근데 자가치아 이식 같은 경우에는 제가 사랑니를 뽑아서 자가치아 이식을 했는데 다른 게 아니라 이제 제 이 치아를 가지고 넣다 보니까 거부감도 없을 뿐더러 또 이제 수술을 하고 나서 이렇게 이물감이 들어왔다는 생각이 안 들고 원래부터 내가 내 이빨을 가지고 살아왔다는 그런 느낌이 들었기 때문에 굉장히 편안했고 또 회복력도 다른 것들보다는 더 빨랐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오른쪽 어금니는 모든 치료를 마친 상태. 2주 전에 자가치아 이식술을 시행한 왼쪽 어금니에는 신경 치료를 한 후 크라운을 씌워줄 예정이다. 사랑니를 4개를 이제 있었던 거를 제가 자가치아 이식을 했는데, 기존에 이제 사랑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안쪽에 있는 치아다 보니까 칫솔이 되게 안 가는 경우가 있어서 사람들이 그거를 간과하고 두다 보면 썩는 경우가 있고, 그것 때문에 빼는 경우가 있는데, 이 사랑니의 중요성을 설명을 제가 들었기 때문에 칫솔질을 하면서도 의식하고 끝까지 칫솔질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걸 실천하니까 또 이를 이제 사용할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이거를 추가적으로 더 신경치료는 주변에 뼈가 계속 붙어 나가는. 11년의 시간 동안 이어지고 있는 두 사람의 깊은 유대. 시간을 이왕이면 한 달에 한 번죠. 언젠가 치아 걱정에서 해방되는 날을 꿈꾸며 그래서 이 뼈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접근하는 시간을 우리가 벌어주는 게 목적이에요. 하은 씨는 누구보다 진명욱 교수의 조언을 성실하게 실천하고 있다. 제일 바라는 거는 최대한 치과에 이제 어떻게 보면 오지 않는 게 가장 좋은 일인 것 같고, 그냥 제 치아가 어떤지 주기적으로 점검만 받으면서 치아 상태가 좋다라는 말을 듣는 것이 저의 어떻게 가장 큰 목표입니다. 예, 방금 화면에서 보셨던 그 젊은 여성분의 질환명이 상아질 이형성증이라고 했습니다. 이건 좀 들어보기 힘든 네. 어떤 질환 중에 하나였는데, 병원에는 이런 질환으로 찾는 분들이 많으신가요? 예, 아주 많지는 않지만 예. 드물게 오시는 케이스도 아닙니다. 예. 상아질 이형성증은 구조를 가지고 있는 내부 물질에서 일부 형성 물질들이 완성된 채로 되지 않고 미완성된 채로 치아 조직을 이루기 때문에 치아가 다소 약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 네, 이 환자분께서 자가 치아 이식술을 받으셨다는데 이게 네. 어떤 수술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죠. 예, 사진을 보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왼쪽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어금니가 원래는 사람은 3개가 있습니다만 그 3개 중에 가운데 어금니가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있는 높은 치아가 사랑니가 되겠는데요. 네. 그 사랑니가 현재는 위치에서는 식사를 할 수가 없는 정도로 굉장히 뒤에 있습니다. 네. 저희가 저기까지 음식을 넣지 않기 때문에 네. 그런 케이스에서는 저희가 앞쪽으로 당겨주게 되겠습니다. 즉 본인의 치아를 앞으로 이동하는 자가 치아 이식술이 되겠고요. 결국 옆에서 본다면 이런 케이스가 이렇게 앞 뒤에서부터 앞쪽으로 이동했는, 치아로 봤을 때는 이사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네. 이런 자가 치아 이식술은 이식 제공 가능한 공여치라고 합니다. 저희가 공여치가 있어야 됩니다, 일단. 그리고 그 형태가 어느 정도는 비슷해야 되고요. 그 이식 치료는 주로 저희가 사랑니 혹은 교정하기 전에 발치 예정치 혹은 뭐 덧니 같은 경우도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흔히 저희들이 하고 있는 술식의 치료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와 마찬가지로 검사 및 진단이 우선시되어야 되고요. 이식술은 아까 제식술에 비해서는 시간이 다소 좀 포함됩니다. 왜냐하면 치아 한 개를 뽑아서 다른 자리에 옮겨 심어야 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치아가 자기 위치에서부터 벗어났기 때문에 흔들릴 수 있는 동요도가 생길 수 있는 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술후 교정술을 통해 고정을 하고, 다음에 자리에서부터 빠져있기 때문에 치아는 결국 자기에서부터 생명력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내부의 신경을 제거하는 신경치료를 받고 나서 정기적인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서 드릴 질문이 2가지가 생기는데요. 사랑니는 뭐 무조건 뽑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네. 그 부분은 하나하고, 사랑니는 자기 구강 내에서는 어디든 옮겨 심을 수가 있는 건가요? 네. 사랑니는 저희가 보통 4개가 다 있습니다. 예. 4개가 있는데 그 4개를 위치가 잘 위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구강위생 관리가 되게 어렵게 되겠죠. 네. 음식물이 쌓이고 충치가 생기게 됩니다. 그런 부위에서는 어쩔 수 없이 뽑는 케이스도 많습니다. 하지만 보통 사랑니가 제자리에서부터 수직으로 잘 나 있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관리를 잘 하더라고 유도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자기 치아 앞쪽의 치아들이 문제가 되었을 경우에 그 치아를 뽑고 그 자리에 다시 심게 되는데요. 흔히들 저희가 필요하다면 앞에 치아, 전치부 쪽에도 어금니를 옮겨 심을 수도 있습니다. 아. 그렇게 위치 이동은 모두 다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아까 보셨던 여성 환자분의 파노라마 사진인데요. 케이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1번으로 표시된 부위가 가장 먼저 치아가 파절이 일어났던 부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번 1-로 표시되어 있는 부위로 해서 위의 치아 사랑니를 뽑아서 밑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다음에 2번으로 표시된 치아가 다시 또 파절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저희 치아를 발치를 하고 2-로 되어 있는 치아를 앞쪽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2개의 치아가 벌써 이동이 되었고요. 네. 또 최근에 또 3번 치아가 다시 파절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3번 다시라고 되어 있는 위에 어금 사랑니로부터 밑으로 이동을 시키는 술식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결국 이런 케이스는 모두 다 사랑니가 다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요. 네. 그래서 가급적 보존을 할 수 있는 사랑니 같으면 최대한 보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환자의 사진을 개개별로 살펴본다면 1번 케이스에서부터 노랗게 표시된 화살표를 따라서 치아의 파절을 양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케이스에서 저희가 아까 위에 있던 어금니를 뽑아서 밑으로 이동을 했는 케이스입니다. 다음에 2번 어금니가 발치가 되었습니다. 파절에 의해서. 그리고 뒤쪽에 있던 사랑니가 밑으로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위로 당겨 올려서 제자리로 위치를 싣게 된 거죠. 네. 다음에 세 번째 케이스 역시 보시면 화살표 쪽에 치아 뿌리가 많이 부러져서 갈라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갈라진 부위를 발치를 하고 위에 있던 사랑니를 뽑아서 밑으로 다시 넣는 술식까지 진행을 하였습니다. 네. 이렇게 자가 이식을 하면요, 그 치아의 수명은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잘 관리하면 영구적으로도 가능한 건지 궁금합니다. 네. 환자분들께서 궁금해하신 것 중에 한 개가 그거죠. 기대 수명이 얼마쯤 될 것인가인데 네.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자기 평균 치아하고 동일한 수명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충분히 관리를 잘하고 치과 정기 내원을 잘 하신다면 본인의 자연치와 수명은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식할 수 있는 사랑니가 있을 경우에 적정한 나이가 있을까요? 아니면 나이 제한이 있을까요? 나이로는 제한을 따지지 않습니다만 예. 나이에 따른 사랑니의 발육 정도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정도, 대학생이 된 정도 이후에는 약 한 20살의 나이? 네, 예. 그런 경우에는 사랑니가 어느 정도 발육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때 이후로는 충분히 가능한데요. 그 이전에는 발육이 아직 덜 되었다면 사랑니가 나오지도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 사용할 수는 없을 것 같고 해서 나이 제한은 발육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물론 이 발육이 완성된 20세 이상의 나이라고 할지라도 건강 상태에 따라서, 치아의 건강 상태에 따라서 또 조금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불가능한 케이스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때요? 예, 당뇨병이 아주 진행이 된 경우에는 치주 질환 자체가 많이 나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상당히 힘들게 해서 결과가 좋지 않은 경우를 몇 번 경험을 했었기 때문에 당뇨병이 심한 경우에는 저희가 잘 하지 않고요. 그 외에 심장병이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항생제 투여를 미리 해서 할 수 있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심장병인 경우에는 저희가 할 수도 있겠다는 그런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뭐 암 환자일 경우에 방사선 치료도 많이 받으실 수 있는데 방사선 치료 많이 받는 경우에도 좀 저해 요소가 됩니까? 방사선 치료 같은 경우에는 치조골의 혈행, 그러니까 피의 흐름을 조금 더 방해해주는 요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이식을 하더라도 그 위치에서 생착이 일어나지 않는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방사선 치료를 받는 경우에 있어서는 자가치아 이식은 고려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이런저런 이유로 자가 이식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는데요. 네. 보통 간이나 신장은 가족끼리 이식을 하기도 하잖아요. 그 치아의 경우는 어떤가요? 이식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네. 이 이야기는 이제 고대 문헌에 따른 이야기인데요. 예. 고대 이집트 쪽에서 노예들의 치아를 뽑아서 주인의 치아에다가 이식을 했는 그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네. 그 정도로 타가 치아 이식을 예전에도 한번 시도를 해보았다는 기록은 알 수가 있는데요. 예. 현재 그런 상황이 아직까지는 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면역 거부 반응 자체가 아직은 심하고 네. 굳이 그리고 임플란트라는 치료 방법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치아를 뽑아서 이쪽 사람한테 옮기는 것이 아직까지 당위성에 있어서 그렇게 필요가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또 개발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네. 앞서 여러 가지 뭐 충치나 염증으로 인해서 치아가 상할 경우에 이식이나 재식을 통한 경우를 설명해 주셨는데요. 외상으로 인해서 이제 치아가 뭐 몇 차례 나오긴 했습니다. 손상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자연 치아를 살릴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있을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좀 설명해 주실까요? 예, 사진을 보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본 환자의 경우에는 교통사고로 인해서 환자 치아의 탈구와 파절이 다수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치아인 경우에는 보통은 임플란트를 우선적으로 고려를 하시겠지만 환자분께서 다행히 치아를 들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들고 온 치아를 뽑아서 보시면은 안과 밖이 바뀌어진 상태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안쪽이었거든요. 네. 안쪽을 바깥쪽으로 해서 이렇게 하는 목적은 부러진 부위가 치아 잇몸보다는 바깥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위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거꾸로 집어넣게 되면 덜 들어갑니다. 덜 들어감으로 인해서 깨진 부위를 노출을 시키는 거죠. 그럼 깨진 부위는 제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렇게 되어서 여기 이식했는 치아와 재식했는 치아와 파절된 치아들을 저희가 고정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치아를 고정을 해서 뼈하고의 융합을 기다립니다. 네. 뼈하고 융합을 기다리고 난 뒤에 필요한 부위는 저희가 수복을 하게 되겠고요. 다음은 치아 분할 재식술입니다. 치아 분할 재식술이라 하면 저희가 치아에 뿌리가 2개가 있는 경우에 한쪽은 못 쓰는 경우에 사용하게 됩니다. 한쪽 부위를 저희가 제거를 해서 버리고요. 튼튼한 부위 한쪽은 살리게 되는 케이스입니다. 네. 보시게 되면 검게 염색된 염증성 조직이 있는 뿌리는 저희가 제거해서 버릴 부분이고요. 나머지 튼튼한 부위는 살릴 겁니다. 그렇게 해서 치아의 뿌리의 반만 쓰게 되는 그런 케이스가 되겠죠. 네.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파절선이 저렇게 깊게 나와 있는 경우에는 저쪽 뿌리는 사용을 못하게 되겠죠. 예. 그런 경우에는 반을 잘라내서 반은 버리게 됩니다. 하지만 반은 튼튼하기 때문에 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깨끗한 부위는 저희가 살려서 그 위치에 다시 넣게 되면은 원래는 치아가 크게 위치된 어금니가 있어야 되지만 반밖에 없는 네. 한쪽짜리 치아를 가지게 되는 치아 분할 재식술이 되겠습니다. 방사선 사진에서 보시는 바처럼 왼쪽 아래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왼쪽 아래 거는 저희가 제거를 할 거고요. 반만 써서 저희가 케이스를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그럼 분할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크기가 반이 되는 거면 네. 힘도 그만큼 줄어들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치아는 어금니 같은 경우에 뿌리가 기본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2개 중에 1개를 제거하기 때문에 단위 면적당 받는 힘의 양이 반으로 줄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네. 그래서 똑같은 저작압으로 사용하시게 된다면 아무래도 힘을 받는 부위에서 조금 약하다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죠. 예. 그래서 치아 사이즈가 작아지게 되면은 강한 힘을 받을 수는 없다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목적은 치조골을 유지하는 데 좋다는 것입니다. 치조골은 치아가 발치되는 순간 서서히 파괴가 일어나면서 계속 치조골이 낮아지게 되는 것인데요. 치아가 있음으로 해서 그 치조골 높이가 항상 어느 정도 유지가 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가능한 자기 치아를 끝까지 유지하는 것이 좋고요. 특히 또 임플란트를 거부하시는 환자분 혹은 임플란트를 받지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케이스에서 저희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기대 수명은 관리하는 것에 따라 조금씩 달라진다고 볼 수 있죠. 네. 사진에서처럼 치아의 반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저희가 반을 잘라서 양쪽을 봤을 때 깨끗한 부위만 저렇게 집어넣어서 사용을 하실 수 있도록 하는데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이 치아가 있음으로 해서 이 치조골의 높이를 유지할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만약 이 치아가 없고 놔주게 되면은 뼈의 위치가 이렇게 떨어지게 됩니다. 수직적으로 많이 골솥이 일어나서 주변의 잇몸도 나빠지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네. 네, 여기서도 한쪽 뿌리에 문제가 생긴 파절선 위치 때문에 저희가 치아를 한쪽은 잘라서 버려야 되고요. 한쪽은 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뒤쪽의 뿌리를 앞쪽으로 옮겨 심어서 저희가 위치를 바로 잡게 되면은 화살표처럼 큰 치아가 2분의 1만 반만 쓰게 되는 거죠. 네. 잇몸이 나이가 드니까 뭐 안 좋아가지고 치과에 뭐 자주 다니고 치석으로 좀 관리하고 풍치가 와가지고 음식 먹는데 좀 불편했죠. 치과에 가서
갈아가지고 정리해가지고 다 씌웠어요. 이가 시리고 흔들려서 최근에 임플란트 했습니다. 잇몸이 피가 나가지고요. 그래가 이제 털리하고 지금 있습니다 지금. 그 이후로 양치질을 하루에 3번씩 하고 있습니다. 시간 칫솔을 쓰면은 이 사이가 벌어진다 하는데 매일 사용해도 괜찮아요? 네, 평소 치아 관리 어떻게 하고 있는지 시민들의 목소리 들어봤는데요. 뭐 앞서 잠시 언급은 됐습니다만 치간 칫솔을 매일같이 사용해도 괜찮은가? 치간이 넓어지진 않을까 하는 오해일지 진실일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예. 어떻습니까? 치간 칫솔은 정상적인 잇몸 상태를 가진 분들한테서는 사용을 하지 않으셔도 좋겠습니다. 예. 정상적인 경우에는 일반 기본 칫솔만은 가지고도 충분히 관리가 가능하고요. 하지만 잇몸이 벌써 넓어진 치아인 경우에, 잇몸 환자인 경우에는 그런 잇몸이 넓어진 케이스에서는 치간 칫솔을 반드시 쓰라고 저희가 권장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혹시 이걸 써서 더 넓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넓어지는 것이 아니고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기 위한 공간 유지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치간 칫솔은 반드시 쓰시는 것이 잇몸병이 진행된 환자에서는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 밖에 궁금증들 약손 상담실 통해서 하나하나 풀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충치나 치아 염증이 있을 때 신경치료를 받잖아요. 신경치료를 하면 그 부위에 신경을 죽인다고 하던데 신경을 죽인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요? 네, 표현이 조금 애매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신경을 죽인다. 어떻게 이해하면 좋겠습니까? 예, 흔히들 저희들도 가끔씩 말할 때 신경을 죽인다는 표현을 환자분한테 말씀을 드린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환자분들이 쉽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신경을 죽이는 것이 아니고 신경 내부에 있는 오염된 조직들과 염증성 조직들을 저희가 완벽하게 제거하는 것이 신경치료입니다. 그래서 치아 내부에서 죽어있는 신경들을 긁어내어서 깨끗하게 청소해내는 것이 신경치료의 주 목적이고 이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신경치료에 대한 정확한 의미를 좀 이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사연입니다. 21살 남자입니다. 중학교 때 사고로 앞니가 빠져서 재식수를 받았는데요. 앞니가 빠질 때 묻은 세균 때문에 치근이 약간 침식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앞니보다 치근이 조금 짧은 상태입니다. 앞니라서 신경이 많이 쓰이는데 정상으로 돌릴 방법이 없을까요? 하셨습니다. 네, 아무래도 앞니니까 또 신경이 더 많이 쓰이실 것 같은데 네. 어떤 해결책이 있을까요? 예, 재식수를 받을 당시에 오염된 상태가 심하다면 재식수를 받고 나서 치아에 침식 작용이 생기는 경우가 가끔씩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서서히 진행되는 경우가 많고요. 서서히 진행되는 경우에서는 저희가 약한 경우에는 약제를 써서 조금 더 완화를 시킬 수는 있습니다만 한 번 진행된 과정을 아예 원상태로 돌리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최대한 진행을 완화시키고 늦게 갈 수 있도록 하는 방법들은 가능은 하고요. 네. 그래서 앞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저작할 수 있을 때 부딪히는 힘을 많이 좀 적게 받도록 환자분들에게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 네. 네, 다음 사연도 만나보겠습니다. 신경치료한 치아 뿌리에 염증이 생겨서 잇몸에 혹까지 난 상태인데요. 아직 젊은 나이라서 임플란트는 최대한 미루고 싶어서 치아 재식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치아 재식수를 받으면 염증이 생길 확률이 높다고 들었습니다. 혹시나 염증이 생기면 발치를 해야 하고 나중에 임플란트를 할 때 너무 힘든 게 아닌가 싶어서 너무 고민이 되는데 조언 부탁드립니다. 네. 결국 이제 나중에 임플란트를 해야 될 시기에 오히려 더 힘들어지는 게 아니냐 하는 우려를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예, 충분히 고민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런 수술을 받게 된 원인은 치아 자체의 원인이 염증에 의해서 생겼던 것이고 네. 그런 염증이 재식수를 받는다고 해서 다시 재발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재식수를 받은 치아가 염증에 더 민감하던 치아는 아니고요. 그 부위 자체가 원래부터 염증에 유발될 수 있는 환경에 놓여 있을 가능성이 되게 높다고 보고 저희들은 환자분들한테 구강위생 관리를 조금 더 철저히 하고 식습관을 개선한다면은 충분히 오래 쓸 수 있는 경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TV 메디컬 약손 오늘 이 시간 자연 치아를 살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네. 끝으로 오늘 강의 한번 정리를 해주시고요. 또 오래도록 이 자연 치아를 유지를 하려면 어떤 부분을 더 신경 써야 하는지 또 조언해 주세요. 예, 자연치를 보존하고자 하는 방법들은 다양합니다. 하지만 모든 케이스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재식술과 시술이 다 가능한 것은 아니고요. 철저한 검사하고 진단이 이루어지고 난 뒤에 정확한 수술로
진행된다면 성공률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치아를 뽑기 전에 임플란트를 하시기 전에 한번 고려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그러한 술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래도록 자연 치아를 유지하는 방법은 저희가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개인 구강위생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식습관 및 생활 습관을 개선을 통해서 구강위생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고요. 다음에 마지막으로 정기적인 치과 검진과 그에 따른 관심을 가져주신다면 조금 더 오래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100세까지 아주 건강하게 사용해야 되는 치아입니다. 좀 더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요. 위생관리 조금 더 주의를 기울이셔야겠고 이제 뭐 건강검진 하시는 만큼 네. 치아도 정기적으로 좀 검진하실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무조건 뽑는 게 답이 아니었습니다. 자연 치아를 최대한 살릴 수 있는 방법 자세하게 알려주셨죠. 치과 보존과 진명우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